네, 안녕하세요. 큰바위 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 방산 테마 투자 전망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로 앞으로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테마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은 그 테마 설명 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즉 미국, 이란, 이스라엘 세 나라의 전쟁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 국가는 주변의 걸프 국가들이 되겠고요. 자, 전쟁 방식이 조금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받게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에는 러시아의 전쟁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강요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러시아의 공격 앞에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는 우크라이나의 방법이 어떻게 적용됐느냐. 그리고 러시아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재래식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의 대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대응 방식 자체를 이전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강요를 받았던 그런 전쟁 양상이라고 하면, 이번에 그 미국, 이란, 이스라엘 세 나라의 전쟁은 미국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전환된 정책을 사용을 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란의 대응 방법, 요거에 대한 향후의 어떤 형태로 전쟁의 모양이 변할 건지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쟁 방식이 변화되면서 방산 수요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진화가 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변화가 결국은 한국 방산의 기회로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쟁 양상이 변화됩니다. 어떻게요? 방산 구조의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 전쟁은 소모전하고 비대칭 구조로 진입을 이제 했다. 예전에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혹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란을 초토화시키고, 일단 공습으로 초토화시키는 형태로 전쟁을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성능 중심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과거는 고가무기 중심이고 국지적으로 제한교전을 한다.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리고 성능 위주의 단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면, 현재는 저가 드론의 대량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방어 체계 자체가 변동성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전투 양상도 굉장히 극심한 소모전, 즉 저가의 드론을 예전처럼 고가의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가의 드론으로 계속해서 소모전을 강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 방공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모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어 비용이 폭증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방어 미사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자국의 어떤 방공망을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방산수의 핵심도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즉 압도적 성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갖추었던 체계, 그리고 그 미국 체계를 갖추었던 중동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미사일, 적국의 미사일, 고가의 미사일에 대해서 고가의 유격 시스템으로 예, 방어를 한다, 이런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저가의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서 공격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가의 드론과 미사일을 다 같이 고가의 미사일로 방어해야 되는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샤헤드 드론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약 40억에서 60억 정도 하는 한 발에 그런 방공 미사일들을 활용해서, 즉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라든가, 아니면 사드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에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뭐 며칠 안에 몇 조 원씩의 국방 예산이 완전 소비되는, 예전에는 미사일은 필요한 만큼만 갖추고 방어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나 탐지 시스템들을 잘 갖추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방산의 핵심은 가성비,
그리고 다층 방어 체계 C4I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다층 방어 체계로 탐지 레이더가 탐지 레이더와 종합지 통제를 받고 저비용 고효율의 요격을 해내는 그런 형태의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한국방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할 바 없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패키지화 시스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의 결합이다.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 통합방어 시스템, 즉 KAMD라고 부르죠. 코리안 안티 미사일 디펜스라고 부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탐지부터 요격까지 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다층 방어망. 그래서 뭐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저공 방어, 근접 방어 무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 우리나라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어떤 그 SM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에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인용한 자료가 수출입은행의 어떤 그 경제연구소의 무역연구소의 자료였는데 거기에는 60에서 80% 정도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장치 비용은 60에서 80%가 맞지만 실제로 거기 소비되는 방공 미사일은 거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대량 생산 역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셨잖아요. 폴란드 방산 수출에도 보셨고 이번에도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자기네 나라의 피 같은 석유를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뭐 2,400만 배럴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뭐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뭐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미사일 소비된 거 다시 보충해 줄 테니까 빠르게 보충해 줄 테니까 석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나라가 또 강점으로 가진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생산 역량을 가지고 그런 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번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96% 정도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 자료에 따라서 93%라고도 하고 96%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검증된 실전 데이터까지 쌓았어요. 첫 번째 실전에서 사실 이런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도요. 초기에는 요격 성공률이 한 50%에서 60%? 뭐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이제 20, 30년 동안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지금처럼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매번 이란이나 헤즈볼라 이런 애들이 공격을 하고 하마스도 공격을 하고 그것들을 막아내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기술을 이루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전에 시뮬레이션과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첫 번째의 실전에서 96% 굉장한 거죠. 그런 실전 데이터까지 갖춘 이제 방산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한국방산의 비즈니스 모델 진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맨 처음에는 뭐만 됐어요. 시스템 패키지 판매 뭐 이런 안죠. 이런 것들만 됐었다면 요거를 다음 단계에서 뭘 하느냐 하면 현지 생산하고 통합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무기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현지 생산하고 수입국에서 그 무기를 조립하거나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생산기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국의 무기체계의 잠금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방산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고객 국가의 국방 생태계를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계로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인 유지보수 시장을 확보하죠. 30년 이상 그죠?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AI하고 차세대 무기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든가 예를 들면 비행기 한 대가 떠서 여러 대 작게는 몇 대에서 수십 대의 무인기를 통합 조정하면서 공격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 같은 미래전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체계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방산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하고 핵심 밸류 체인 방향성은요. 자, 대한민국 방산 수출 목표를 2030년에 34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발전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500억 달러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00억 달러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70조 정도 됩니다. 네, 70조. 물론 반도체에 비하면 미미하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70조 저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지금 잠수함 사업 하나만 해도 지금 전체 사업이 물론 한 30년 정도의 장기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공급하고 MRO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60조 정도의 사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 몇 개만 따오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미사일 소비되는 거 보셨죠? 네. 예를 들면요, 자주포 한 대를 팔면 한 4, 50억 정도 됩니다. K9 자주포 기준으로. 네. 전차는 100억 정도 하고요. 그런데 미사일 한 발을 팔면 그게 대체로 15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팔게 될,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천궁2나 아니면 LSM2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합니다. 물론 그 체계 비용은 훨씬 더 비싸죠. 왜? 레이더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시스템을 팔게 되고 거기에다 공장 짓고 부품 계속 공급하고 이런 체계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340억 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5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5년 안에 우리나라 성장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밸류체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체계종합 업체가 있어요. 완성형 방산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기업.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차 생산하고 있는 현대로템, 우주 산업 쪽에도 지금 관련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네,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선박 그리고 잠수함 판매 가능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선봉장이 되죠. 그래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도방어 무기를 또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누구누구가 들어가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유도방어 무기 및 그 밑에 하부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뭐 퍼스텍 같은 회사들이 대체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되겠고 여기에 뭐 드론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부품은요 대체로 장기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소재 부품 정비 업체인데요. 예전에는 미사일 같은 경우를 여기다 넣지 않았어요. MRO나 부품 그렇죠? 근데 요즘은 소비 형태로 그게 많이 되고요. MRO하고 부품 쪽에는 이제 풍산 같은 업체가 되게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 부품 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네. S&T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그죠? 이런데 그죠? 그런 데들 이제 그 엔진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부품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특히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다가 중심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그 캐시카우의 밸류체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회사들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거기에다가 소재 업체들도 되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 전투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들이 관련을 하게 되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빈 기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합으로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AI 및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화 자동화 관련 미래방산 연구를 하는 회사들이 되겠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독자적인 AI가 탑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I 기업들도 상당히 관련이 되게 될 겁니다. 팔란티어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오로지 뭐예요? 국방 관련된 혹은 정보 관련된 것만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 만들어졌잖아요. 인공지능 기반에. 그런 회사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계통합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어떤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시스템 통합하는 어떤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형태의 사업
전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체크포인트는 기술 유출 리스크 있을 수 있죠. 생산 병목 현상, 지정학적 변수, 예, 그 영해 지정학적 정치 외교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위기들을 뛰어넘어서 방산이 저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죽음의 상인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이번에 중동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한 방어 미사일이 사실상 그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 아랍에미리트만 지금 이번에 실전에서 경험이 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똑같은 체계가 수출이 되어 있죠. 아직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활용은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천궁투가 활용이 잘 된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 나라와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뭐죠? 그 단순하게 이익 관계를 넘어선 어떤 그런 동맹 관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처럼 우리나라 원유의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나라와 이런 그 단순한 거래 관계나 이해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앞으로도. 그죠? 그래서 방사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미국 의존도가 감소하는 글로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죠? 주식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산업이자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후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방산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